어느 날 아침이었다. 늘 그렇듯 새벽에 눈을 뜨고 조용해하게 집안을 둘러본 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면서 어느덧 내 나이가 예순이 훌쩍 넘었음을 새삼 깨닫게 했다. 나는 평생을 건설 현장을 누비며 살아왔다. 건설 회사에서 막노동으로 시작해 사장이 되었고 결국에는 회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늘 현장 한가운데에서 시멘트 먼지를 마시고 철근을 옮기는 사람들 곁에 있었다. 정장을 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순간보다 낡은 점퍼 차림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공사를 점검하던 시간이 훨씬 길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쉴 틈 없이 달려온 날들의 연속이었다. 회사가 커질수록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변을 맴돌수록 정작 나는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리는지를 놓칠 때가 있었다. 회장이 된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은 어쩐지 허전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옛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 곁에서 묵묵히 웃어주었다. 아내와는 20살 무렵에 만나 결혼했다. 내가 막노동을 하던 시절부터 그녀는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들이 있을지라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때부터 내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내가 소중했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 아내가 품속에서 따뜻하게 쥐어주던 도시락을 나는 힘겹게 흔들리는 인부용 트럭에 올라타서 먹곤 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50주년이 가까워졌다. 내가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어느 정도 명망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정작 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흙과 땀 그리고 아내가 있었다. 나는 은퇴를 결심했을 때 아주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아내에게 웃으며 같이 여행이나 다닐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은퇴 후에 내 일상은 소박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뒤뜰에 마련해둔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고 나면 아내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거창한 밥상이 아니더라도 계란 프라이 하나와 따뜻한 국물이 놓인 밥상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었다. 회장직에서 은퇴한 뒤로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남에게 평가받거나 끝없는 목표를 좇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여보, 우리도 한번 좋은 차 타보면 어때요?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녀의 표정에는 조용한 결심이 느껴졌다. 사실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아내가 무언가를 꼭 사달라고 한 적은 거의 없었다. 막노동 시절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해 사치라는 게 어불성설이었다. 그 후로 사업이 잘 될 때도 아내는 내 성공을 누리기보다 그저 식구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랐다. 처음에는 아내가 왜 갑자기 고급차를 생각했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신이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은퇴도 했고 손주들 태우고 여행도 다니려면 편한 차가 좋겠어요. 아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평생을 갈라진 손으로 내 땀과 고생을 받아주던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조심스레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국산차만 타고 다녔다. 해외 명품차를 사게 되면 혹여나 내 이미지가 바뀔까 아니면 보여주기식으로 오해받을까 신경 쓰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하는 내 특성상 비싼 외제차는 신경 쓸 부분이 많아 꺼려졌다. 그래서 은퇴한 뒤에도 굳이 차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가 직접 원하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어찌 외면하겠는가?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에 있는 벤츠 매장으로 가기로 했다. 마음 한편에는 의아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고 텃밭에 물을 줬다. 아내는 평소처럼 내 아침 밥상을 간단히 차려두었다. 아내는 나에게 깨끗한 옷차림을 하라고 권했다. 아무래도 고급 수입차 매장에 가려면 좀 더 단정하게 보이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차를 사러 가는 것인데
입을 옷이 내 진심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 게다가 40년 넘게 나는 낡은 작업복에 편안한 면바지를 입고 살아왔다. 그 복장이 오히려 나다운 옷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흔한 운동화에 낡은 점퍼를 걸친 내 모습, 그리고 무채색 계열의 편안한 원피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으로 채올랐다. 차는 국산 중형 세단이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강남 한복판으로 달려 벤츠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아직 아침 시간이 이른 편이라 매장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지만 주위 환경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밝은 조명이 은빛으로 빛나는 고급 승용차들을 비추고 있었다.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둘러보았고 나 역시 묘한 긴장감이 들었다. 평소에는 마주칠 일도 없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격조 있는 분위기가 낯설었다. 문득 내 낡은 점퍼가 왠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와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때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곧 우리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리고 입가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말 속에 깃든 낯선 기색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 신규 모델을 좀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썹을 살짝 치켰으며 혹시 어떤 모델을 찾으시는지요? 하고 물었다. 나는 차종에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내는 손주가 말하던 클래스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떠올렸고 클래스를 보고 싶다고 했다. 직원은 곧장 우리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서류 정리를 하던 자신의 자리 뒤에 선 채로 굳은 미소를 유지했다. 클래스는 고가 모델이 많습니다. 대체로 1억 후반에서 2억이 넘어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듣는 순간 그녀의 말투에서 묘하게 깔린 냉소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다. 내 가격은 상관없으니 차량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그 서류에 시선을 떨구더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약이 꽉 차서 오늘은 안내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매장은 한산했고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예약 없이 오시면 상담이 힘들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40년 넘게 건설업을 하며 온갖 현장을 돌아다녔지만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무시를 받는 일은 드물었다. 그럼에도 나는 참고 다시 물었다. 그럼 다른 시간대라도 좋습니다. 언제쯤 상담이 가능할까요? 그녀는 다시금 사무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저희 매장은 보통 예약제고 자산증명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하셔야 해서. 나는 아내가 무척이나 낙담한 표정으로 내 소매를 가만히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평생을 나와 함께 비바람 몰아치는 현장에서 외롭게 남겨졌던 날들을 견딘 사람인데 낯선 직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다니. 뭔가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젊었을 때 미숙했던 일들을 떠올렸다. 혹여 이 직원도 단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상황을 참을 수는 없었다. 지점장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직원은 잠시 당황했다. 아, 지금 지점장님은 바쁘셔서 하며 그가 뜸을 들이려 하자 나는 평생 현장을 지휘하던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당장 지점장님을 모셔와 주시죠. 그제야 직원은 황급히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서서 주변 차들을 둘러봤다. 광택이 반짝이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마치 나는 이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 같았다. 아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가 빨갛게 물든 것을 나는 놓칠 수 없었다. 평생 처음으로 좋은 차 타보고 싶다는 바람을 비췄는데 막상 돌아온 것은 이런 냉대였으니 당연히 속상했을 것이다. 잠시 후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허리를 반쯤 숙인 채 달려오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오랜만이네요, 김 지점장. 예전에 내가 건설사를 운영할 때 회사 공사 현장에 벤츠 트럭 납품을 담당하던 이였다. 나는 그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그런 그가 내 앞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둘러 인사를 했다.
회장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라도 미리 주셨으면 제가 직접 맞이했을 텐데 혹시 직원이 실례를 범하지 않았는지요. 그제야 조금 전에 무례하게 구사하던 그 젊은 직원이 뒤쪽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지금껏 우리가 받았던 냉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모양이었다. 나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조금 서운해했지요 라고 답했다. 아내에게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여전히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김 지점장은 직원에게 흘끗 시선을 주더니 얼른 허리를 굽혀 사죄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잠시 후 김 지점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김 지점장, 제 아내가 클래스를 구경하고 싶어 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김 지점장은 즉시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차를 매장 중앙으로 옮기고 세세하게 설명할 준비를 했다. 낯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아까 그 무례했던 직원은 구석에 서서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김 지점장은 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 직원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편입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든 처음에는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자세는 분명 문제가 있다. 나는 해당 직원에게 손짓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저기 젊은 친구, 잠시 이리 와보세요. 그 직원은 한껏 움츠러든 차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직원의 얼굴을 확인했다.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실례를 범했어요. 제가 손님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너무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고 싶었다. 내가 낡은 점퍼를 입고 있다고, 그리고 아내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옷차림이라고 해서 돈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지은 겁니까? 직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변명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안 듯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손님을 무시하는 판매원은 어떤 업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 지점장은 계속 식은땀을 흘리며 저 직원은 제가 책임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하죠. 순간 그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아내의 소원은 벤츠를 타보고 싶다는 것이었고 그 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고 김 지점장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난 다시 한번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나요? 손님이라면 누구든 정중히 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력이 짧고 어떻게 보면 편견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명품차를 찾는 분들은 보통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을 하시니 여기 찾아오는 분들은 다들 당연히 그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속으로는 이분들이 과연 2억이 넘는 차를 사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아무 말 없이 직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자네를 탓하기보다 지금이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바라네. 사람은 의외로 많은 면을 숨기고 살아가거든. 그런 다면성을 알아보지 못하면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직원은 눈물을 닦으며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간신히 답했다. 김 지점장은 내 앞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와서 최고급 트림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할부나 리스도 가능하십니다. 라고 했다.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그냥 일시불로 하죠. 아내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차니까 깔끔히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김 지점장이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경건하기까지 한 분위기 속에서 내 손끝이 서류 위에 서명했다. 아내가 내 옆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아내의 눈동자는 묘한 긴장감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었다. 계약이 끝난 뒤 김 지점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회장님이 직원 문제 때문에 불쾌해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바로 인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손을 저었다. 함부로 해고하거나 그러진 말게.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 그 순간 아까 그 직원은 고개를 다시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사람을 잘못 판단했다가 크게 배운 적이 있었다. 내 사업 초기 시절 언변이 좋고 무척 훌륭해 보이던 협력업체 담당자를 믿었다가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 반면 허름한 차림을 하고 나를 찾아온 작은 업체 사장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 사람 덕분에 위기를 넘겼던 일이 떠오른다. 결국 겉모습으로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배워왔다. 그날 아내와 나는 매장에서 벤츠 최고급 모델을 계약했다. 서류가 모두 마무리되자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매장을 나왔다. 매장 뒤편으로 보니 막 세차를 끝낸 검은빛 차가 고요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당신 기분이 어때요? 하고 내가 물었다. 아내는 싱긋 웃으며 글쎄요. 조금 어색하네요. 나한테 이런 사치가 허락되어도 되는 건지? 라고 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은 누려도 괜찮아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난 뒤 드디어 차를 인도받는 날이 되었다. 이번에는 아내가 내게 말했다. 여보, 오늘은 정장 좀 입고 가요. 그래도 새 차를 받는 날인데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나도 이번만큼은 수긍했다. 어차피 나를 굳이 꾸밀 필요는 없다고 해도 아내가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이 들었다. 그날은 회장직에서 은퇴하기 전 가끔 공식 석상에서 입던 검은색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다. 매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고 김 지점장은 문 앞에서부터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웃으면서 그때 그 젊은 직원은 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김 지점장은 약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방 지점으로 정은을 보냈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됐다더군요. 본인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괜히 마음이 묘했다. 혹시 내가 너무 가혹한 일을 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 단호한 충고를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특히나 첫 직장에서 배우는 교훈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잘했네요. 어디서든 배운 걸 잊지 않고 잘 지낼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김 지점장도 안심한 듯 가볍게 미소 지었다. 문서에 다시 한번 서명을 하고 차량 인수를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 매장 안에 놓인 내 차가 눈부시게 빛났다. 아내는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자동차 내부를 둘러보며 이렇게 가죽 시트가 푹신할 줄은 몰랐어요 하고 감탄했다. 나도 조수석에 앉아 시동을 켰다. 엔진음이 낮고 묵직하게 울렸다. 젊었을 때 얼기설기 낡은 트럭을 몰고 현장 사이를 누비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의 거친 소음과는 차원이 다른 부드러운 진동이 전해졌다. 여보 축하해요. 이제 우리도 멋진 차를 타게 됐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니 괜히 울컥했다. 평생을 고생만 하던 아내가 비로소 얼굴에 꽃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당신 덕분이죠 라고 내가 대답하자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내가 해준 것이라곤 매일 새벽밥 챙겨준 것뿐인데.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평생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흘렸을 땀과 눈물이 얼마나 컸을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에 내가 회장직까지 오를 수 있었으리라.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에 아내가 함께 있음을 세상은 모를지라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손주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차 구경하러 올래? 아이들은 신이 나서 달려왔다. 차를 타고 근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고 손주들은 뒷좌석에서 신나게 창밖을 구경했다. 아내는 뒤돌아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웃고 나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고맙긴 뭘요?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요. 라고 하자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그동안 해온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덧붙였다. 하나도 후회되지 않아요. 당신이 밤낮 없이 일한다고 옆에 잘 있어주지 못했어도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는다. 달라진 게 있다면 때때로 필요할 때는 벤츠를 끌고 장을 보러 간다는 점이다. 사실 명품차라고 해서 대단한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다. 차라는 것은 그저 이동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아내가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는 게 나로서는 큰 위안이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국산차 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거기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눈에 익었다. 바로 그 벤츠 매장에서 나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차를 길 옆에 세우고 내렸다. 저기 혹시 지난번에 강남 벤츠 매장에서 근무하던 분 아니세요? 내 물음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 박 회장님.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다. 얼핏 보기에도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반가움과 동시에 왠지 죄송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차에서 내린 것을 보고 잔뜩 당황한 기색이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요즘은 여기서 일하세요. 어떤가요? 잘 지내십니까?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지방 지점으로 발령받았다가 얼마 전부터 여기 국산차 매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너무 몰랐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모든 손님을 소중히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가 달라진 태도와 표정을 보며 그날의 내 결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나도 당시 자네에게 조금은 심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그걸 계기로 성장했다면 그걸로 됐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차에 조용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나는 편의상 그럼 열심히 하세요 라는 가벼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큰 실수를 했지만 오히려 그 실수가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제가 그때 배우지 못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지도 몰라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이 깃든 눈물이었다. 나는 다시 채 올라타며 다음에 또 봅시다. 이번에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라요 하고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의 풍경이 무척 평화롭게 느껴졌다. 삐걱거리는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며 공사를 감내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조용한 엔진음과 부드러운 승차감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 옆자리에는 늘 아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내 나름의 신념, 즉 사람을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도 한층 더 확고해졌다.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무수한 거래를 성사시켜왔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이들은 의외로 한눈에 봐서는 그저 평범해 보이거나 때로는 거칠고 투박해 보였던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세련된 말투와 멋진 외모 뒤에 감춰진 악의를 뒤늦게 알아채서 큰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인간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되뇌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지금의 소박한 일상은 그런 깨달음을 더욱 확신시켜준다.
이웃들이 나를 여전히 박 회장님이라 부를 때가 있지만 나는 그 호칭이 조금 어색하다. 나는 그냥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평범한 할아버지이자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시민일 뿐이다. 단지 조그맣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젠 바퀴가 조금 더 크고 고급스러운 차를 탄다는 정도이다. 가끔씩 지인의 소개로 다른 사람의 건설 프로젝트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회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 섞인 대우를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그저 열심히 일했고 운이 좋았으며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고백한다. 화려해 보이는 칭송 뒤에 감춰진 고난과 실패의 순간들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늘 가슴속에서 식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날 벤츠 매장에서 겪었던 일은 내 인생에서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불쾌했던 기억과 동시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몇 번이나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얻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제는 거친 바람 속에서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진 않지만 그때의 기억과 배움은 여전히 내 삶을 지탱해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자주 내 주변을 살피려 노력한다. 길 가다 만나는 어르신들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까지도 이름 모르는 타인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싶어졌다. 어쩌면 그 작은 배려 하나가 그들의 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함부로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내가 직접 그 벤츠 매장에서 배웠다고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아내와 함께하는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은 유한하고 나 또한 언젠가 육체의 한계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 가정은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 벤츠를 사면서 알게 된 것은 비싼 차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와 아내가 함께했던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깨달음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종종 손주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떠난다. 바닷가에서 회를 먹고 산을 지나 단풍놀이도 가고 때로는 그냥 시골 들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특히 아내가 참 좋아한다. 이제는 당신도 좀 쉬세요 하고 아내가 조수석에서 내게 말할 때면 나는 오히려 운전대에서 손을 놓기 싫어진다. 평생을 일만 하던 내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순간이니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머리카락이 한층 더 하얗게 바뀌어 있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 흐르는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마음을 지니게 됐다.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 앞을 돌고 텃밭에 물을 주는 생활을 반복한다.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할아버지도 좀 늦게 일어나세요 하며 웃겠지만 나는 이 일상이 좋다. 차를 갖게 된 뒤로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다면 이웃들이 나를 벤츠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별명도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호칭에는 어느 정도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굳이 내 과거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다. 나는 그저 또 하나의 이름을 얻은 것뿐이다. 그러나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한평생 건설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나는 값비싼 양복보다 낡은 점퍼가 더 편하다. 그래서 지금도 장을 보러 갈 때 가끔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벤츠를 몰고 간다.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아리송해 보이지만 그때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누구인지 겉모습만으로 알 수는 없지 하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벤츠 매장에서 겪은 그 사건이 나에게 가르쳐준 궁극적인 교훈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젊은 직원이 나를 보고 배웠다는 것처럼 나 또한 남에게서 배울 점을 발견하며 살아간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지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진리는 오래도록 변함없을 것이다. 아내가 내게 조용히 다가와 묻는다. 여보, 손주들이 주말에 시간 된다는데 드라이브 갈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좋죠.
새벽에 일어나 미리 텃밭 정리 좀 해놓고 오전에 떠나봅시다.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온 부부이고 서로를 가장 잘 아는 파트너다. 이젠 아내가 피곤하다고 느낄까봐 내가 대부분 운전을 담당하지만 가끔 아내도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살짝 긴장하면서도 즐겁다. 삶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 헌신해준 아내가 늙어가는 나와 함께 조수석에서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히 큰 축복이다. 사람들은 때로 내가 왜 은퇴한 뒤에도 굳이 새벽에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냥 그 생활이 몸에 밴 것이라고 답한다. 아내조차도 가끔은 더 쉬라고 권하지만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과거의 나를 떠올린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좋으니 이 일을 꼭 해내야 한다고 이를 악물던 젊은 시절의 나. 그 시절의 열정과 과오, 그리고 실패를 마주함으로써 지금의 내가 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한편 벤츠라는 고급 차를 탄다고 해서 내 인생의 과거가 지워지진 않는다. 오히려 그 차를 탈 때마다 예전의 낡은 트럭과 각종 공사 장비를 싣고 달리던 추억이 떠오른다. 비바람을 뚫고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붙도록 일하던 그 모든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 내가 누리는 안락함을 더 크게 감사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다시 한번 내 일상을 돌아보게 된다. 소박한 텃밭 아내가 끓여놓은 따뜻한 국,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떠나는 짧은 드라이브. 사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 바로 옆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 가족과 함께 나누는 밥 한 끼 때로는 낯선 이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벤츠 매장에서 겪었던 그 작은 사건은 나와 아내에게 오래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무시와 편견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거짓말처럼 드라마틱한 경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순간이기도 했다. 아내와 손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말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뒤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이다. 이제 마무리로 나는 고급 세단을 탄 자신을 바라보며 한때 공사장 구석에서 시멘트 포대를 쌓던 청년의 눈빛을 상상한다. 그 청년에게 지금의 나를 보여준다면 아마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웃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말해주고 싶다. 네가 그렇게 흙투성이가 되고 땀을 흘리며 일했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 그리고 언젠가 너 역시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줄 아는 어른이 될 거야. 오늘 새벽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맑은 공기를 마신다. 가로등 불빛 아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례라도 건네고 싶지만 아직 모두 잠에서 깨지 않았는지 거리는 한산하다. 그 고요함을 뚫고 해가 조금씩 서쪽 하늘을 밝힐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만들어준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여보. 아내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한다. 그래요, 오늘도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된다.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멘트와 철근 소리는 이제 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 소리는 영원히 내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를 매일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만든다. 그렇다. 나는 지금도 면바지와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아침 산책을 나서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은퇴 후 얻은 작은 사치를 누리며 벤츠를 몰 수 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아내의 손을 잡고 손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다시 벤츠 매장을 찾아갈 날이 올지 모르겠다. 혹은 국산차 매장을 지나치다가 그때 그 젊은 직원이 아주 훌륭한 점장이 되어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날이 온다면 난 그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 같다. 그래, 인생은 늘 배움의 연속이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게나. 나는 거친 시멘트와 철근 사이에서 배웠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에
오늘도 거칠애보다 마음의 진심을 먼저 보려 한다. 그리고 내 곁에 변함없이 있어준 아내의 미소를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비록 우리 모두 나이를 먹고 세월에 따라 변해가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나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새벽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눈을 뜰 것이다. 아내와 손을 잡고 때로는 분주한 시장 골목을 누비며 때로는 한적한 산길을 드라이브하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수없이 반복해 말하겠지.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으로 보는 법이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감사하다. 이 글이 잠시나마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려는 마음을 돌이켜볼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내 옛날 낡은 점퍼와 아내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검은색 벤츠의 반짝이는 겉면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나에게 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채로운 색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지만 동시에 한때 건설 현장을 누비던 회장이기도 하다. 이 두 세계는 내 안에서 하나로 합쳐져 매일의 일상에 묵직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내 옆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아내가 있다는 점이다. 그녀의 미소가 있기에 내 인생은 늘 따뜻한 빛을 머금는다.